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 11시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딱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딱 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4시에 뵙다가 11시에 딱 뵙고 나서는 뭔가 이 하루가 에너지가 빡 뭔가 전투력이 빡 감사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아침에 뵈서 좋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을 쫙 열었거든요. 네. 했더니 이제 전 최고위원님 기다리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하는 뭐 것들이 좋습니다. 예. 네. 뭐가 됐든. 일단 첫 번째, 지금 2월 말 3월 초가 되면 탄핵 인용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등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론이 계속 재개가 되고 있죠.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8차 변론을 하고 있어요. 네. 8차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헌재가 한 번 정도 더 변론 기일을 정하든가 아니면은 그 최종 변론하도록 네. 그 당사자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 아침에 KBS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중대 결심할 수 있어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는 헌재 그 인정 못해 이제부터 안 나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불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제 결정이 뭘로 나올지도 알 수 없는데 보면은 좀 불리하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진행이 대통령은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촥 말씀을 하시면 헌법재판관들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돌아간 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불법 선거에 대한 그런 증거를 다 갖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불법 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 털어놓으면 속된 말로 헌법재판관들이 깨갱깽깽 하면서 고개를 네. 숙이게 되고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좌파 세력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나와서는 아니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뭐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변호인도 우리가 무슨 증거를 얘기해 꼭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 중국 스파이가 간첩이 어디 잡혀갔다느니 뭐니 선관위에 합숙소가 있었다느니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뭐 더 계속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서부 지원에 대한 그런 폭동 있고 난 다음에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태로 무정부적인 상황이 계속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 네. 대통령을 기각을 시켜서 이제 뭐 그 대통령 직위를 계속 하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인용을 해서 대통령 안 된다. 이제 민간인으로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은 변론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도 왜 변론 재개 기간 동안에 안 나왔냐면 본인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정치 상황의 대립과 갈등을 가라앉히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인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자통당 계열의 이른바 아주 강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증오심을 확산시키는데 그런데 그 굉장히 열을 내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오히려 그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셨지만 이제 그 변론 재개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나오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 지점을 굉장히 좀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빠른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등판하셨을 때 메시지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아, 이 역시도 되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안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상황을- 괜히 꼬투리를 그렇죠. 잡아서 네.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기려는 분란을 사람들이 만드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피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야, 좀 더 늦게 나와야 돼. 어차피 이 바람은 가라앉게 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나와서 이 잘못된 그 주장들에 맞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의견들이 다 갈려요. 네. 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은 대통령이 하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대표가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은 아직도 좀 분분하네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기다립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나오셔야 될까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가장 현명한 판단하고 나오실 거라고 믿고 함께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뭐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쏟아지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 기사는 보고 봐도 늘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그 체포조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를 뭐 체포하는 게 뭐 체포 추가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비상계엄 때 이른바 체포조 명단 하달에 대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2번 했고 그때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는 진술에 보도가 또 한 번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이제 나중에 한동훈 대표도 추가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와, 이 사람들 정신 나갔네 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대통령과 만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그 진술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네. 의미가 없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이서 네.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까 음식 시키셨잖아요. 그랬더니 김 앵커님이 나 네. 이 음식 시키신 적 없어요. 네. 혹은 그 반대로 네. 이렇게 얘기가 막 오갔다고 쳐봐요. 근데 이 테이블에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중국집에서 내가 음식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밖에 있는 매니저가 아니 아까 저분이 음식 시키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음식 시킨 거를 주방에다 갖다 줘서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백날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바로 요-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요 비유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딱이네요. 그 지금 체포조가 그러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서로 앉아서 네. 테이블에 앉아서 체포조 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방첩사령이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는 체포조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방첩사령관도 나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부하들은 아니 사령관님이 체포조 하라고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체포를 하라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저 부하들한테 야, 저 미친 애들 그러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기사에 좀 미친 놈들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 그렇게 나와 표현이 있어요. 군인들에 대한 좀 비하. 이 군발이들 정신 나갔네. 이런 얘기를 자기 부하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오갔다는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음식 주문 안 했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짜장면 밖에서는 시켰니 안 시켰니? 네. 근데 밖에서는 아니 주문을 하셔갖고 우리 거기다 네, 짜장면 오다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다 들어갔는데요. 이거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다 방첩사령관의 부하들도 사령관님한테 지시를 받아갖고 저희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체포해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앞으로 있잖아요. 몇 년 이내로 네.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아요. 몇 부작 네.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왜?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아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보기엔 전 세계의 그 제작자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주고 달려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도 그렇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야기. 그 이후의 사람들도. 네, 이것도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증언하는 것들 보세요. 변호사들, 그다음에 그 군인들, 그 당사자들, 어떤 군인은 자기의 양심껏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또 말을 확 바꿔버리는 군인들도 있고 네. 정말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저 변호사들 많이 봅니다. 변호사들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봐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비상계엄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큰일 났네. 대통령 하야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엔 다 그랬어요. 갑자기 비상계엄도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계몽령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주춤주춤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렇게 그 뭐랄까 곡하가세 잘못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지나가고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고 나면은 아마 온 천하의 역사 앞에 뒤집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부끄러워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건데 네. 저는 장담을 합니다. 광우병 때 광우병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죠. 자기가 그때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 탁 걸리라는 거 주장했던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 새벽별님은 네. 뭐 배모 씨가 왜 저를 까대는지 왜냐하면 제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아주 편향되고 왜곡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햇볕을 이게 이렇게 너무 그 심한 비유를 하면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래도 듣고 싶다. 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햇볕을 싫어합니다. 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곤충에 비유하려고 근데 하다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개의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정당당하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루비님께서 김종혁님 팩트로 조지니까 그러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이거 맞아 하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게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 소송에서 이겼던 거 있잖아요. 우리 제목도 지금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네. 빨리 끝내고 하죠.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얘기.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제8차 변론이 시작을 했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출발해서 도착한 것까지도 기사는 좀 확인했는데 오늘 주요 증인이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이 세 분이잖아요. 네. 이 세 분에 대한 증언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금 이제 증언 내오는 거 보니까 네. 그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사람이 뭐 과거에 그 박지원 그 의원이 그 홍장원을 예를 들면 어디다 좀 써줘라라고 이렇게 7차례에 걸쳐서 야당에서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면 왜 그 애진작에 자르지 않으셨냐고요. 왜 그냥 놔뒀냐고요. 그렇죠. 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별 본질과 아무런 상관없는 대통령이 체포조를 지시했느냐 아느냐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는 둥 과거에 무슨 뭐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좌빨이었다는 둥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뭐 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경찰의 조서를 보면 검찰의 조서를 보면 처음에 국회가 봉쇄됐었어요. 봉쇄가 됐었는데 이 밑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경찰 고위직에서 아니 국회를 봉쇄하면 어떡하냐 이거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럼 풀자. 국회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풀었었어요. 네. 그게 한 15분 정도 기간이 돼요. 그때가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그 국회로 가다가 봉쇄가 됐다고 그래서 당사로 갔다가 네. 당사에 갔더니 다시 풀렸다고 그래서 야 그럼 갑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몰려가던 때예요. 아, 그때군요. 그때. 근데 네. 그때 한 15분만 오픈돼 있다가 다시 국회가 문이 닫혔어요. 다시 닫혔죠. 다 못 들어가게 네. 했어요. 근데 그 지시를 누가 했냐?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했더라고요. 아, 그 포인트가 이분이 그분이군요. 자기가 직접 내가 이게 내 지시니까 네. 거기 표현이 내 일방적 지시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아, 그러네요. 세 번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네. 이분은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한 거예요.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그 끌어내라는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이제 부하인 거죠. 부하이죠. 네, 부하인 거죠.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나와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요. 네. 아니 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그냥 내 상관에 복종한 죄, 네. 그리고 나라의 명을 받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 배신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배신자고 나쁜 놈이고 군인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는 특전사령관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사람은요 그때 계엄 당일날 상황 통제실에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오니까 그 앉아서 대통령 전화 통화고 필승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다. 필승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기사도 저희가 봤는데요. 이게 네. 이 폰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폰이 비화폰이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하면서 진짜 그걸 들은 사람이 엄청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시한 것들을 네, 들었는데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한테 그 상황실에서 부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전화가 네. 오니까 전화를 딱 받으면서 대통령과 필승라고 하면서 예 지시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좌빨이에요. 이 사람이 좌익이에요. 야. 이 사람이 좌파라서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 쓰잖아요. 뭐 내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고 홍장원과 있다. 네.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래서 없는 내란을 만들어내서 네. 그래서 탄핵을 시키겠다고 좌파 이게 프레임.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유,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악마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말 보수 지지층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층인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표를 굉장히 많이 잃고 있다. 이거 너무 뼈 아프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던 그 부하들이 들으면은 네. 야, 저 우리 사령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지시해놓고서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헌법재판소에 가서 아 모릅니다, 뭐 네. 대답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사령관님 왜 저래? 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경찰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우리 군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보도도 눈에 띄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인 포고령 1호. 이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라고 책임을 떠넘겼죠. 그런데 김 전 장관 보좌관이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컴퓨터 쓸 줄 모른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 포고령이 담겼던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들었다.
야,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건데 네.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져갔더니 대통령이 이거 뭐 포고령이 뭐 좀 법률에 좀 위반된 것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법률이 위반된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아이고, 그냥 참. 갑시다. 네. 그래서 근데 그 통행 금지는 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컴퓨터 쓸 줄 모르세요. 처음에 첫 초기 화면에 떴을 때 거기 네. 우리가 그걸 그 비번을 눌러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화면 초기화했을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만약에 남들이 가져갔을 때를 대비해서 락을 걸어놨다면 락을 걸어놓잖아요. 네, 근데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들어갔죠. 락 푸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뭐 이렇게 밑에서 보좌관이 얘기를 했고 아, 참. 그러니까 그거를 그 김용현 장관이 구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그 노란 봉투에 왔는데 노란 봉투에 그 포고령 1호가 담긴 노란 봉투에는 대통령실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김용현 장관이 이걸 작성한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작성한 거야. 이것도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뭐가 진실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그 이슈인데요. 지금 법원에서 계좌 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TBS에 1,000만 원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그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네. 1대 180으로 그때 이제 민주당과 싸웠던 거 네. 그거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실은 진짜 네. 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 팬덤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죠. 네. 상임위원장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출석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뭐 그 몇몇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청담동 술집에 가서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이 함께 네. 뭐 노래를 부르면서 술 마셨다 변호사들 몇십 명과 청담동 이런 거 사건. 얘기를 네. 했을 때 한동훈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의원님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국회 그 대변인이었죠. 김의겸 대변인. 뭐 이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김의겸 대변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당황하게 만들고 아무 말도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맞서 싸웠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민주당과 싸워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전투력과 화력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시청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굉장히 겸허하게 대답을 하거나 그냥 이게 사과를 하거나 굉장히 좀 대답을 짧게 하거나 이런 식의 장면들만 보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로 이제 되받아 쳐주시면서 거기서 입틀막 또 입틀막 그런데 선수가 바뀌었는데 이쪽은 그냥 계속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와 이거 되게 새롭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복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희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뭐냐면 유시민 지금 이제 유시민 씨가 갑작스럽게 또 그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변 분들을 막 공격을 하고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부겸 그 전 총리한테 책 좀 더 읽어. 그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김동연 배은망덕. 배은망덕해. 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어디 딴지가 알아봐. 네. 임종석 뭐 이런 임종석 식으로 딴지가 알아봐라.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시민 씨.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쪽 진영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그 스피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쪽에서 제대로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이 유시민 씨. 네. 이 유시민 씨가 지난번에 그 자기의 계좌를 노무현 계좌를 추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그 기념관 계좌를 추적하면서 자기 개인의 구자를 그 검찰이 살펴봤다. 네. 한동훈이 그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저 유시민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시끄러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조용히 있죠. 네, 조용히. 한동훈 대표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올리고 있어요. 네. 예. 3천만 원.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서 아이고, 참. 그 2심까지 결정이 됐더니 그 다음에 항소심을 안 보내,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안 갔대요. 네. 왜냐면 가봤자 뭐 질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또 이제 돈도 대야 되잖아요. 소송비도 대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좀 깨갱깽깽을 하신 것이고. 아, 근데 유시민 씨 깨갱은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은 황희석인가요? 그 기사 보면은 황희석 씨도 엊그제 보니까 네. 이 저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지금 나오네. 네. 한동훈 계좌 추적 발언은 황희석과 그 교통방송이죠. 네. 교통방송은 그때 그 김어준 씨가 할 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이 훼손당한 명예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근데 어쨌든 이 황희석 이분도 전 의원이었죠 아마. 네, 네. 이분에게도 1,000만 원을 배상을 해라. 최고위원을 했죠. 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야 민주당과 정말 맞서서 당당하게 속된 말로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당에서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우리 지금 그냥 어디 나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우리 이거 좀 특정인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님 얼마 전에 손석희 씨가 하는 MBC에서 하는 그 무슨 뭐 토론인가 대담인가 거기 네. 나가서 유시민 씨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쳐다보는데 아이 정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거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유시민 씨가 요 손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데리고 노는 느낌?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저도. 정말 그러니까요. 민망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웃기는 거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유튜버들 그 극렬 유튜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씨 같은 그런 극렬 유튜버들인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친중 좌파야. 진짜. 아이 진짜. 중국과 가까운 친중 좌파래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말버릇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까이서 그 한동훈 대표를 지켜봤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평생 기자 출신으로 그 내용을 쭉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친중 좌파의 증거로 제시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이 중국과 관련된 어디에 뭐 이상가 뭐로 등재돼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좌파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좌파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1999년도에 중앙일보의 법조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진영구 씨를 잘 알아요. 네. 진영구 씨 보고 좌파라고 얘기하는 건 파리 보고 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오른쪽일까봐 걱정인 사람한테 공안부장을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물론 그때 정권은 그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라는 게 뭐 정권할 때마다 다 사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진영구 그때 당시에 공안부장은 네. 어떻게 보면 극우 중에서도 극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갖다가? 그 사람 보고 중국 친중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법조 출입했던 그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들 네. 하품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동훈 대표의 친중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간첩법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이상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포인트가 이상하신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만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그 간첩의 대상자를 북한으로만 지정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옛날에 소련이었죠.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캐가려고 하고 사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군사 시설을 다 그 촬영을 해서 자기네 나라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간첩이 안 돼요.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의 그러니까 그 역할보다는 국가에 포커스를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야, 이거 안 돼. 바꾸자라고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한동훈이에요. 그래요? 법무장관 시절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법안이 올라갔잖아요. 다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이 법안 올립시다라고 해서 간첩법 올린 거예요.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지 않아요, 아직. 그런데 이 법안 올린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근데 무슨 친중이고 좌파고 와 진짜 아니 이건 저는 그래서 막가닥치네요, 그 진짜. 길거리에서 막가닥쳐.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욕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간첩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간첩법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간첩 행위를 해도 그걸 간첩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넘어가서 무슨 기업 활동하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그래서 걔들 기소하고 잡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문제 삼아서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친중 좌파라고 공격을 해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제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좀 슬슬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내가 제격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다. 이제 검사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좌파를 잡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이 검사 다음에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저는 검사 출신 한동훈은 정치인 한동훈으로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도 밖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계시지만 네. 아무도 그 엄혹한 그 두려움 속에서 목소리 내서 언론에 대놓고 이거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김어준 쇼에 나가서 얘기한 거 보니까 네. 자기는 그 숲속에 숨어 있었대잖아요. 국회 숲속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그 한준호 최고위원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일이 터지자마자 본회의장에 가서 자신을 잡아가든 말든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위법이다 치고 나오니까 차 타고 국회 오는 길에 라이브 켜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를 뭐 지켜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정말. 행진에서 주책바가지. 갔거든요. 당사로부터 잡아가든 말든 그래 잡혀가면 여기서 잡혀가겠다라면서 우리 행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도와달라고 국민 여러분 나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국회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정작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숲에. 그러다 나중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2시 55분에 들어오셨거든요. 본회의장에. 야. 1시에 통과했어요. 요것도 좀 부각도 좀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인도 자 검사는 안 돼.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하셔갖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하셔갖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대표 다 갈아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의정 갈등 뭐 의사 뭐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할 때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거기다 얘기를 그렇죠. 합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야당 뭐 윤석열 정권 뭐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 치셨으면서 그 계엄의 밤에 왜 용기를 못 내시고 당장 국회로 오시지 않고 숲속에 숨어 계셨는지 그거를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또 그 김어준 씨하고 낄낄대면서 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걸- 진짜 너무 부끄러울 일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리타이밍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셨어요. 숲제명으로. 바로 숲제명 가시네요. 여러분들 요 포인트 딱 잡으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아까 친중 좌파와 관련돼서 그 객관적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친중 좌파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간첩
법을 바꾸자고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그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주 이상하게 그 한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다 부여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국 사람, 우리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전혀 우리한테 그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법안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이 법안 원희룡 그 전 장관 그리고 권영세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이 같이 서명을 했어요. 이거 여러 명의 10명 이상 해야 되죠. 근데 아, 그래요? 그때 거기에 서명한 분 원희룡 장관,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법안에 서명하셨잖아요. 와, 이거 몰랐다. 어? 네. 와,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진짜 저는 웃긴 게 중국 하면서 중국은 뭐 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감을 표시하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원희룡 장관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 지금 선거 부정이 영 이상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발 권영세 비대위원장님한테 그때 왜 그런 법안 만드셨냐고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야, 이거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런 게 간첩법을 만든 그 개정하려고 한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너무 상반되는 포인트.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때 그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법안 본인이 발의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희룡 장관이 아 제가 그때 그랬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 그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면 친중좌파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 법안 바꾸자고 얘기한 게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대표 경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법 바꿔야 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사람들한테 영주권만 획득하면 투표권을 3년 지나면 투표권을 줍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안 주면서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야, 이 포인트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그다음에 네. 또 요새 쏟아져 나오는 얘기. 네.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좌파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인가 뭐 이런데 역사연구소인가 네. 뭐 이름 확실치 않은데 네. 그런 연구소가 있대요. 무슨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 그 누구야 한동훈 대표 부부가 네. 거기에 후원금을 계속 내왔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또 계속 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네. 아니 거기 무슨 후원금을 내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아니네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이 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또. 세 가지 포인트를 주셨어요. 첫 또 번째- 하나 있어요. 하나 네,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제가 있어요.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요 이민 제도가 있어요. 이민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일반 투자 이민과 고액 투자 이민 그리고 은퇴 이민 이런 이민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민 제도는요 5억 내고 5년 동안 내면 5년이 지나면 이거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액 투자 이민은 또 15억을 내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그다음에 영주권을 주는 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55세 이상이 3억을 내고 몇 년이 지나면 은퇴 이민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액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억에서 128억을 내야 되고 네. 포르투갈은 20억을 내야 되고 뉴질랜드는 40억을 갖고 들어와야지 투자 이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3억, 5억, 15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부자들이 여기 와서 돈 좀 내면은 여기 영주권 주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 영주권도 갖고 있고 투표권도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없애라. 이거 폐지했어요. 이거 바꿨어요. 이거 바꾼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이것도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예요. 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겁니다. 야, 근데 여기다 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죠? 한 사람을 놓고서 네. 친중 좌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중 좌파다. 이렇게
아니 진짜 지금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무슨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아직도 그럴 거에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 대한민국은 네. 저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달에는 그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조금만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이 사실들을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네. 중국 얘기 그렇게 했잖아요. 중국 얘기. 그렇죠. 간첩 뭐 99인, 성관이, 연구원 뭐. 자,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네. 거기에 부합되는 단 하나의 증거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다 변론이 끝나가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거기서 증거라고 제시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본인도 그러고 네,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 차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도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그게 무슨 꼭 저질러졌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근데 그런 거 너무 비겁해요 정말. 네, 이게 네, 말이 되는 너무 얘기냐고요. 비겁합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해요, 진짜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단 하나의 그 진실이라도 드러난 게 있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극렬 유튜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이팔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공격을 해서 돈이나 받아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마치 부정선거가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정말 웨이크업, 네. 정말 좀 깨어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속고 사시면 억울해서 이 인생 어떡합니까? 인생이 정말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오늘 이 방송 쇼츠 진짜 10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쇼츠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퍼날라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좌파 프레임 혹은 뭐 친중 프레임 뭐 씌우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최고위원께서 4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간첩범을 제대로 개정한 거. 이거 한동훈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네. 법을 올려놨잖아요. 법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거 한동훈 대표가 했고요. 두 번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거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민족문화연구소에 한동훈 대표 후원금 1도 안 냈습니다. 요거 여러분 속지 아마 마시고. 정확히 이름이 민족문제연구소 맞아요. 거예요, 아마. 네, 확인했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 여기에 돈 후원금 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이민 제도의 개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지금 그 노력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이거 저희가 쇼츠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친중좌파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 네. 객관적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부끄럽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비판을 하고 있다. 저는 결코 중국에 대해서 저는 뭐 미국을 굉장히 친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공 들이듯이 큰 나라 작은 봉우리 어쩌고 저쩌고 했대 제가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꼬투리를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나누는 시간에 속보가 몇 가지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속보도 좀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시 증인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헌재 법률 위반을 항의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절차상의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외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역 7년이었나요?
우리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박영수 네, 특검 네. 1년 징역 7년이군요. 야, 요것도 선고가 된 거네요. 굉장히 크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하신 분이고 그때 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스카우트해서 수사 단장인가를 시키셨던 분이죠. 네. 근데 저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50억을 받은 그런 혐의로 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1심에서 지금 징역 7년인 거예요. 네, 야, 근데 그러니까. 2심 근데 가도 와, 야, 근데 이거 쉽지 저거 아마 않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저거 구형량이 저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법정 구속됐죠. 맞죠? 법정 구속됐대요. 제가 아마 지금 그때 구형도 아마 7년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 검찰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네. 그런 그 징역형을 내린 거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저거는 큰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법원에서 네. 자기들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야. 야, 우리 말이야. 너무 정치권에 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영부영 넘어가고 정치권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개 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거나 아이고.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군요. 야. 1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서 7년을 선고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도 작정하고 구형을 했네. 야, 근데 그렇죠? 7년도 꽤 크죠. 진짜 중형이 나왔네요. 7년도 중형이죠. 와. 7년도 중형인데 12년을 그 검찰이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 네. 저거는 봐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제대로 그다음에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네. 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 2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야, 대한민국 사법부도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사건 놓고서 네. 아니 도대체 1심 재판을 799일 동안 끄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예? 그러다가 그거 만약에 일찌감치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선고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데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비난을 받겠지만 어떤 분이 그 퇴임 인터뷰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법부가 이렇게 공격받는 거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정하게 그 사법부에서 법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래요. 네.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모두가 삽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이 뭐 2월 말이니 3월 초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2심이 2월 26일에 지금 선고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날짜가 참 공교롭다. 결심 공판이 지금 2월 26일이면 아마도 3월 중에는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이번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디 이게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찌감치 제대로 됐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이렇게 무소불위로 무슨 줄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무슨 뭐 마음대로 법안을 마구잡이로 네. 만들어내서 통과시키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리고 뭐 헌법 소원을 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 줄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3월 중순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법적 2심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마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선 경선에 나가게 되겠죠. 민주당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알다시피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이런 분들이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나는 한동훈 찍을래. 네. 뭐 이러는 분들 저는 많이 근데 만나봤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2심 재판이 이제 3월에 치루어져서 3월 달 정도에 이게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러면 네. 뭐 5월 대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때면 이제 2달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아마 이 올해 상반기는 아마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정신 제대로 똑바로 차리고 네.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 질문까지는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어때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제일 낫죠. 아 누가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가장 해볼 만하다. 아 그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 나와라 좀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뭐 나오라는 데서 전략. 나올 것도 아니고 안 아유, 나오라고 이재명 해서 대표가 나오셔야죠. 네, 숲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야죠. 요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50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도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 계시니까 저희가 네, 댓글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진짜 쇼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많이 만들게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날라다 주실 걸 알고 저희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 마음의 도토리 DHDH. 늘 저희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HDH는 한동훈이고요. 네, 도토리 한동훈이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는 정정당당 김종혁 응원합니다. 한 대표님 천천히 빨리빨리 와주세요. 와. 아, 요 멋지네요. 표현 멋지다. 네. 키코블리님도 저희 응원 진짜 많이 자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네. 그랬어요? 뭐 안 보이 저기 종혁클로디님. 네, 오버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여긴 밤이지만 에너지 뿜뿜입니다. 항상 말씀을 돌려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토론하셔서 시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 미국이시구나. US 달러인가.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주화님. 김종영님 늘 응원합니다. 걱정되는 건 극우 전환길 등 이런 분들이 탄핵 인용되면 폭동을 말하는데 인용 후의 일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되죠.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제 생각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사실 탄핵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당이 그 국가기관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거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고 일부 뭐 죄송합니다만 특정 정당 자통당 계열의 어떤 강경한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지금 뭐 그 자통당 계열의 그 전환 목사님도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서로들 이렇게 서로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 손 누구시죠? 그분 목사님하고 서로 갈라지셔갖고 소년보 목사님. 네. 그래서 서로들 뭐 유튜버들도 양쪽으로 갈려져서 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데스포라도 데스포레이도. 피님 이분이 그때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아이디가 스페인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정정당당 김종혁 위원님 화이팅! 힘을 팍팍 실어드립니다라는 글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지님 정정당당 김종혁님이 한동훈 대표 옆에 있어 믿음직하고 든든합니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일몬도님은 진짜 광팬이다. 저희는 어떤 선동에도 휘둘리지 않고 망부석합니다. 정정당당 미소천사 김종혁 의원님 화이팅! 한동훈 대표님 천천히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마징가 제이님 한 대표님 장인이 친중이라서 좌파? 우리 남편 아들 둘 다 좌쪽임. 그럼 난 좌파? 난 30년 찐 우파다. 멋지다. 네. 장인이 친중도 아닌데. 어쨌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네, 텅빈 충만님, 네 고맙습니다. 자주 이름을 올려주시네요. 대통령의 거짓말 지겹습니다. 체포조에 한동훈 추가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네, 계엄을 막으니 경로에서 추가.
네, 김종혁 최고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찢어 사범님. 찢재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얘기죠. 이재명 대표 2심 판사 전라도 출신인데 불안해요. 판사들 논평은 안 되나요? 이런 걸 주셨는데. 아유, 뭐, 저 지역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저는 뭐, 거기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네. 믿어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뭐,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또 비판을 할 건데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질문을 하나 진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특파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워싱턴 특파원. 네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를 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착수가 됐다라고 하던데,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이제 트럼프가 힘의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 힘의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 뭐 관세를 부과하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철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아휴, 길거리에서 뭐 트럼프, 람보 뭐야. 격투하는 뭐 이런 총 느낌? 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따발총. 트럼프 대통령 사진 얼굴 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와서 무슨 구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세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했거든요. 그게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봐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마샬로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전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했어? 그럼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걔 무리한 짓 했네. 뭐 사나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오히려 또 계엄 이슈가 있으니까 주한미군을 뭐 더 넣고 돈을 더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야, 거기 불안하니까 우리 빼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할지도 그런 생각할 모르고. 수도 있어요.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해서 스마트가 아니다. 김정은이 똑똑하다. 뭐 나하고 대화하자. 이러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거기다 대고서 뭐 막 길거리에서 와, 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성종이 것처럼 흔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간첩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그렇고 이거 다 사실 아니거든요. 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국제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식견이나 뭐 그렇다고 제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토록 기자로 있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뭐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편집국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뭐 국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들이 막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마치 미국이 당장 우리를 개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세상을 정말 잘못 보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뭔가 정리가 잘 되셨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 나눈 중에 마지막으로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신 고리님, 한동훈 기다리고 있는 책임 당원입니다. 김종영님. 당당하고 정확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오후에는요 2시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스킬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하고 두 분이 토요일 방송 이번 주에도 또 들어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우 지난주에 진짜 방송이 너무 핫해가지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오는데 네. 저기 지금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제 대개 한 2,000에서 3,000 정도 보시는데 지난번에도 거의 뭐 3,000 가까이 되셨는데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만약에 5,000명 넘으면 저는 노래를 부를 참이고 아니, 토요일 날 왠지 노래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김영주 우리 전 의원님한테는 춤을 추라고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춤 좋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가 뭐 저한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너무 그렇게 정론 직필로 막 그렇게 돌직구처럼 가면 어떡하냐. 말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말씀도 있죠? 하시는데 네. 뭐 맞는 말씀이에요. 걱정해 주시니까 하는 말씀인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 잘못된 생각들을 그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전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방송 몇 시였지 하는 분 계시는데요. 토요일은
1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을 할 거고, 이번 주 정치 먹방쇼는 또 저희가 김밥 준비했어요. 네, 단식으로, 네, 단식하자 하셔서 잘라 먹는 김밥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1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2시 김영주 전 의원님과 함께 해주시고, 4시 박상수 변호사님이 출동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 오늘 오후 2시와 4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